오셨어요, 잉크님들. 오늘은 가을의 끝자락에 남편과 다녀온 런던 여행을, 물론 문구점이 평균 이상으로 들어있는 루트예요. 작년 뉴욕처럼 여행일기 형식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주워온 종이 쪼가리들도 이렇게 많아요. 제가 근데 이런 것들 다 보여드리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제 감상도 나누고 싶고 잔잔하게 노트 꾸미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설명하는 버전, 말없이 노트 꾸미기만 하는 버전 두 가지를 업로드할 것 같아요. 이번 편에서는 다녀왔던 곳들에 대해서 사진, 영상과 함께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말하면 런던도 역시 만년필이 완전 주인 문구점은 거의 없어요. 뉴욕의 파운틴펜 하스피탈 정도로 만년필이 많은 곳도 흔치 않아서 좀 더 아기자기한 문구점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문구점들만의 결이 뚜렷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더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프랑스 보르도를 다녀와서 런던을 제대로 돌아본 건 4박 5일 정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날은 보르도에서 다시 런던으로 넘어온 것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려면 제일 큰 히드로 공항 말고 우리나라의 김포공항 같은 게트윅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밤에 공항 도착이라 그냥 공항 안에 있는 호텔에서 잠만 자기로 했어요. 혹시나 저처럼 게트윅 공항에서 숙박해야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블록 호텔 정말 추천합니다. 아직 뭔가 런던에 떨어진 실감은 안 났는데 처음으로 제대로 느낀 게 바로 맛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거의 매 끼니를 코스로 먹다가 밤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공항 안에 있는 식당을 갔어요. 라멘 누들볼, 뭔가 되게 뜨끈하고 좋을 것 같아서 시켰는데 정체불명의 고수향이 가득 나는 우동면을 쓴 음식이 나와서 웰컴 투 런던?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얼른 체크아웃을 하고요. 첫 숙소는 세인트 판크라스역 근처에 있어서 잠시 들러 짐을 맡겼어요. 저희 런던 첫 목적지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었습니다. 테이트 모던은 런던의 한강 같은 템즈강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딱 내렸더니 템즈강 한복판에서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갓 도착한 저희한테 완전 딱이었죠. 이제 진짜 여행 실감이 났어요. 테이트 모던 작품들도 좋지만 남편이 강추한 미술관 6층에 바가 하나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음식이랑 음료를 마실 수가 있어서 점심을 가볍게 때우기 좋은데요. 여기 뷰가 정말 좋습니다. 마주한 세인트폴 대성당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바 테이블 치고 깊이가 깊어서 은근 편하네요. 일기도 좀 쓰고 휴식을 취하기 좋습니다. 작품 중에서는 잭슨 폴락의 추상화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작품 설명에도 페인트를 붓이 아닌 막대기 같은 것들로 마치 거대 만년필처럼 그려냈다고 하는 구절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간혹 10미닛 톡이라고 써진 팻말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시간이 되면 어디선가 미술관 직원이 나타나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관람객들이 토론을 유도하더라고요. 되게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작년 뉴욕에 갔을 때 엄청 귀여운 폴딩북을 샀었는데 런던 버전도 팔고 있어서 기쁘게 하나 사왔습니다. 미술관을 나와서 템즈강을 따라 걷다가 보로우마켓 입구에 느낌이 굉장히 좋은 안경집을 들어왔습니다. 큐비츠라는 곳이에요. 알고 보니까 런던 내에 지점이 꽤 있더라고요. 안경이 다 이쁘고 응대도 너무 잘해주셔서 여기서 선글라스를 하나씩 샀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제가 런던에 가기 전에 퇴사준비생의 런던 책을 읽고 갔어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퇴사준비생의 도쿄도 너무 좋았다고 추천드린 적이 있었죠. 알고 보니 큐비츠가 여기서 소개해서 제가 가고 싶다고 기록해둔 데였던 거예요. 매장 한가득이는 온갖 안경 프레임에 압도돼서 뭐가 마음에 드는지도 모르고 나오게 되는 일반적인 안경점과 달리 대표 모델들을 한 20가지? 너무 많지 않게 한정해서 마음 편히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매력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 마음에 쏙 들었던 브랜드입니다. 보로우마켓은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갈 때마다 명동 포장마차 골목 같아요. 길거리 음식을 계속 사먹는? 엄청 땡기는 게 없어서 저희는 패스하고 대신에 그 근처에 있는 The George Inn에 갔습니다. 이 근방에 셰익스피어가 생전에 공연을 올린 셰익스피어 극장도 있어요. 그 셰익스피어가 여기 단골이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오래된 펍입니다. 건물 밖에서 맥주 마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몇백 년째 장사하고 있는 이 건물 안을 구경하면서 막 3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지금 나랑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맥주를 마셨겠지 상상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되게 맛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런던 시내에 위치한 비피터 진 증류소에 갔습니다. 진 제조의 역사와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런던 드라이진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진은 영국의 대표적인 술이고 영국 역사와 함께 했는데 여기서 진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직접 향과
맛을 체험해보기도 했어요. 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추천입니다. 런던이 10월은 오후 5시만 돼도 거의 해가 지고 저녁 6시면은 대부분이 상점이 닫아버리기 때문에 일정을 짜실 때 저녁을 좀 늦게 예약하고 6, 7시까지는 열심히 쇼핑이나 구경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녁 먹고 나서는 할 게 별로 없어요. 2차, 3차로 뭔가를 더 먹으러 가거나 백화점이 비교적 늦게까지 여는 편이라 저희는 백화점을 저녁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처에 있었던 리버티 백화점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들어간 건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영국에서 제일 오래된 백화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것들 특집으로 돌아다닌 날이었네요. 낡은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꾸민 게 참 감명 깊은 포인트였고 물론 명품도 많지만 무조건 비싼 것만 팔지 않고 카테고리가 다양했어요. 여기서도 문구 섹션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프랭클린 라이브러리 안티퀘리안 북스에서 엄청 멋있는 바인딩으로 만든 서적들도 있었고 아기자기한 문구들도 있었어요. 아쉽게도 만년필 조금 빈약했지만 빈티지 볼펜 위주로 판매하는 공간도 조그맣게 있었고 예뻐서 그런 건지 보르톨레띠의 딥펜, 유리펜, 돋보기랑 레터나이프 세트 이런 기획 상품도 꽤 있었어요. 이거는 런던의 가죽 플러스 지류도 제작하는 스마이슨이란 브랜드예요. 이탈리아의 피나이더랑 비슷한 계열로 느껴졌습니다. 본점은 저녁이라 가차없이 닫아있어서 들어가지 못했고요. 스마이슨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신 근처에서 비교적 늦게까지 하는 헤도니즘 와인스란 가게를 구경했어요. 여기는 진짜 귀하고 비싼 술 되게 많은데 놀리나 싶을 정도로 대놓고 자랑하는 진열대가 엄청난 가게였습니다. 많이 걸어서 출출할 때 눈앞에 나타난 프레타망제에서 치킨 락사 먹고 HP 충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런던 3일차입니다. 저희가 둘 다 런던이 2번째였거든요. 저는 예전에 런던에 일주일 있었는데 그때 근교 여행으로 톨킨 교수님이 재직했던 옥스퍼드로 가서 생가가 있던 자리도 가보고 톨킨과 로이스가 서로 작품을 평가했다던 펍도 가보고 했던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다른 곳 하나 정도는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바로 스톤헨지입니다. 생각보다 스톤헨지가 런던에서 가깝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날씨 요정이란 걸 다시 한번 입증하고 왔어요. 일기예보에는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온다고 하더니 저희가 스톤헨지 딱 도착할 때 갑자기 맑아졌다가 떠날 때 되니까 다시 먹구름이 꼈어요. 너무 럭키했습니다. 근데 사실 엄청 강추 코스는 아니에요. 거의 8시 반에 모여서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온 게 한 4시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은 6시면 더 이상 막 관광할 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루를 거의 다 쓰면서까지 다녀올 만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가사의를 약간 수집하고 싶은 마음에 참고로 저희 불가사의는 7대 불가사의가 아니고 문명 게임에 나오는 것 기준입니다. 여기 스톤헨지가 있거든요. 사실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간 거라서 알고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민간인의 눈으로는 많은 후기처럼 생각보다 규모는 좀 작은 편이다. 햇볕이 잘 들 때 그림자가 어우러진 스톤헨지는 되게 예쁘다 정도였어요. 그래도 다녀오니 은근 뿌듯하긴 했습니다. 이날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하는 날이었던 게 런던에 돌아와서 바로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을 갔습니다. 테이트 브리튼은 테이트 모던이랑 같은 재단인데 영국 화가들을 메인으로 전시해놨어요. 하지만 저는 미국 화가를 보러 여기로 갔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 마크 로스코예요. 로스코 작품은 채도가 낮기 때문에 어둑어둑하도록 조도를 세심하게 조절한 갤러리에서 암수능을 제대로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글로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마크 로스코가 생전에 영국의 국민 화가인 윌리엄 터너를 너무 동경해서 테이트 브리튼에 자신의 작품을 여러 점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터너관에 터너와 로스코의 작품이 나란히 걸려있는 광경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지금 파리에서 10월 18일부터 로스코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다 거기로 대여하고 딱 하나 남아있었어요. 비슷한 톤의 작품이 병렬적으로 배치되니까 확실히 로스코가 터너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게 와닿죠.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시나몬 클럽으로 갔습니다. 영국 음식이 맛없다는 건 사실 장난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다들 영국에 가면 인도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꼭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도를 식민 지배를 하면서 외려 인도의 음식 문화가 영국에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발전됐다고 해요. 시나몬 클럽은 그런 인도 요리를 좀 파인다이닝처럼 코스로 체험할 수 있는 식당이에요. 웨스트민스터에 있어서 테이트 브리튼이랑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도서관이었던 건물이라 정말 도서관 안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인테리어를 꾸며놨어요. 영국 현지화된 인도 음식인 것 같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시키는 거는 말을 들어서 나쁠 게 하나 없어요. 생각보다 밥을 일찍 먹어서 뭐 할까 하다가 이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런던에서 금요일은 미술관들이 야간 개장을 많이들 하는 날이에요. 밤미술관은 또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서 저희 둘
둘 다 좋아하는 내셔널 갤러리로 얼른 뛰어갔습니다. 이것도 다 근처에 있어요. 내셔널 갤러리는 유명한 작품이 워낙 많아서 1시간도 안 되는 틈에 보기는 힘들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스킵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터라 그저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되게 유명하다는 골든스 와인 바를 갔어요. 사실 이때까지는 스톤헨지, 미술관, 시나몬 클럽, 조지인 되게 좀 점잖고 나이대가 비교적 있는 분들이 많은 곳이었다면 여기 와서 런던의 젊은이들은 다 여기 있었군 싶었어요. 이런 말 하니까 굉장히 올드해 보이네요. 입구는 작은데 안쪽 골목길까지 테이블을 다 놔서 무슨 런던 만선호프처럼 끝도 없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되게 한국에서처럼 놀고 들어왔어요. 4번째 날입니다. 이날 아침에 완전 맛있는 브런치 카페를 갔어요. 하프컵이라는 곳이었는데 주말이긴 하지만 아침 10시에도 줄을 길게 서 있는 가게였습니다. 여기서 마신 핫초코가 너무 맛있어서 귀국할 때까지 아침마다 핫초코를 사 먹고 나중에 하나 사들고 들어가지 뭐예요. 해시포테이토에 연어 올린 메뉴도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원래 아침 안 먹었는데 이 이후로 공복 출근할 때마다 뭔가 아쉬운 기분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런던에 온 이유였거든요. 바로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함이었어요. 런던 북쪽의 이즐링턴에 있는 아스날 스타디움에 갔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지만 표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이번 표 사려고 유료 회원가입까지 했었습니다. 상대팀은 셰필드 유나이티드라는 팀이었는데요. 사실 전 처음 들어봤어요. 축구를 직접 보는 게 그렇게 다른가 하고 들어갔는데 스타디움이라는 공간에는 엄청난 마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경기를 5대0으로 이긴 게 커요. 제 코앞에서 골이 막 팡팡 들어가니까 잘 모르는 저도 어느새 팔짝팔짝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만큼 재밌는 게 응원이잖아요. 아스날은 경기를 그래도 점잖게 보는 편이라고 하는데 아스날 구호 외치면서 상대방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반칙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비난한 거 이런 걸 보면서 홈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날도 원래 계속 비가 온다고 했는데 경기가 딱 끝나니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것도 좋았고요. 저녁은 얼마 전에 런던으로 이사 오신 지인 부부랑 만나서 먹었습니다. 이즐링턴이 동네는 조용하면서도 특색 있는 가게가 많아서 되게 살기 좋은 동네 느낌이었어요. 루시라는 파스타바였고 맛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The Bar with No Name이라는 바도 갔는데 제가 너무 피곤했는지 칵테일 마시다가 거의 잠들어서 파했어요. 다음날 런던의 이디야 같은 코스타 커피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핫초코를 시켰는데 어제만큼 맛있지 않았어요. 오늘의 첫 일정은 코튼트 갤러리였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소장품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3층에 유명한 인상주의 작품들이 한 트럭이에요. 그중 이번 여행에서 제일 감동이었던 작품이 바로 고흐의 귀를 자른 자화상이었어요. 이 작품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코튼트에 있는 줄 몰랐거든요. 미술관을 찾아도 진짜 가슴에 박히는 것 같은 그림은 사실 흔치 않은데 귀를 자른 고흐랑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내가 미술관 통로에 서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찰나의 현실을 잊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순간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복합적인 화가의 표정. 내 귀를 스스로 자르고 거의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그런 나를 그림으로 그린다는 거는 어떤 심정과 어느 정도의 예술에 대한 집착에서 가능한 걸까? 그리고 그 표정의 결론을 저는 계속 하자로 읽었거든요. 극도의 불안정한 상태와 그 끝의 결단이 오롯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한동안 넋을 잃고 감상했습니다. 또 되게 좋았던 작품은 에두아르 마네의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이에요. 이것도 중앙 바텐더의 표정이 절묘한 감상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예쁜 분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공식 굿즈는 아니고 방문자들이 이 그림을 모티브로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간 미술관 중에서 코톨드 갤러리가 제일 좋았는데 유일하게 12파운드 정도의 입장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피쉬앤칩스를 먹어보았어요. 너무 맛있던데요? 영국 영스 생맥주도 마셔보고 원래 일요일마다 썬데이 로스트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걸 결국 못 먹고 와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감자칩이랑 같이 먹으라고 꼭 식초를 준대요. 조심스럽게 도전해봤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문구 관련 얘기가 너무 없어서 아쉬우셨을까요? 이제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근방에 Choosing Keeping이라는 문구점이 있어서 보러 갔거든요.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한 분위기예요. 만년필은 카웨코가 메인이지만 은근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또 원래 해외의 아기자기한 문구점은 일본 제품이 대부분인데 사실 일본 문구는 한국에서 구하는 게 훨씬 저렴하고 편해서 크게 눈길이 안 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문구점 오리지널 상품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여기서 구매한 것 중에서 지도를 재사용해서 만든 트래블 노트북? 이게 정말 귀여웠고요. 아마 쓰지 못하고 또 하염없이 가지고 있겠죠? 이때까지 안간힘을 다해 실링왁스는 피해왔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서 이걸 결국 사버렸습니다. 과연 실링왁스에도 손을 대게 될까요? 또 이렇게 생긴
스티커나 라벨이 뭘까 너무 궁금해서 이것저것 샀는데 이건 별로 추천은 아니에요. 이 라벨이 10개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귀엽긴 한데 알았으면 이만큼은 안 샀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에 평균 10파운드 정도 한 것 같거든요. 너무 분위기를 타버렸어요. 영국 물가가 확실히 비싸긴 합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에디션 판매한다고 하니까 런던이신 분들은 저 대신 구경해주세요. 이번에는 아쉽게도 뮤지컬을 하나도 못 봤어요. 대신에 로얄 알버트 홀에서 하는 공연을 하나 예약했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 발레를 봤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로얄 오페라 하우스는 정말 클래식하게 꾸려져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로얄 알버트 홀은 뭔가 자칫하면 구릴 것 같은 파란 조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콘서트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의 걱정을 안고 입장했는데 정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런 볼드한 조명이 억지스럽지가 않고 너무 세련되고 멋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형 구조에 천장의 구조물들, 벽 설계 같은 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박스석, 여기를 그랜드 티어라고 하는데요. 저희 박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갑자기 탁 트인 무대가 나와서 2층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관람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날의 프로그램이 이랬거든요. 이것도 5대0으로 이긴 경기와 마찬가지로 미리 공부해서 갈 상황도 아니었고 일단 아는 곡이면 좋기 때문에 친숙해서 좋았습니다. 생상스의 이 곡이 일명 오르간 심포니인데 콘서트홀에서 파이프 오르간 쓰는 걸 보는 게 저는 처음이었어요. 이 벽이 다 파이프 오르간인데 소리가 엄청 커요. 실제로 들으니까 정말 웅장했습니다. 그것도 즐겁고 미국 카르미나 브라나도 도입부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이건 합창곡인데 단원 400명이 풀로 출연해서 노래를 했어요. 영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 합창 단원입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공연인 건 확실하죠. 이것도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사촌 언니가 강력 추천한 디쉬움을 갔습니다. 이것도 인도 음식점이에요. 추천받은 곳 중에 인도 음식점이 정말 많아서 다 가보지 못한 게 아쉬워요. 현지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고 웨이팅도 엄청 길고 그만큼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랬던 게 웨이팅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주문할 수 있는 테이블이랑 룸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에피타이저랑 음료수를 시켜서 먼저 먹고 있다가 진짜 자리가 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논란 날이었습니다. 전반부 숙소는 빨리빨리 다닐 수 있게 역 근처로 잡았고 마지막 날에는 뷰가 좋은 곳에서 살짝 묵어봤어요. 중간에 짐 옮기는 게 귀찮아서 앞으로는 한 숙소에서 머물 것 같긴 한데 하이드파크 뷰의 로얄 랭캐스터 런던이 참 좋았습니다. 여기가 은근히 교통도 편하고 호텔 자체도 조용하고 쾌적해요. 체크인 하자마자 비가 한바탕 오길래 오늘이야말로 많이 걸어다니기는 힘든 날인가 했지만 또 바로 그쳤습니다. 오히려 해가 쨍쨍하게 나면서 잔디가 이슬을 머금은 것처럼 온통 반짝반짝 빛나서 정말 예뻤어요. 제가 예전에 런던에 혼자 왔을 때는 공원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혼자서 아무리 재미있게 돌아다닌다 한들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공원에서는 백조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혼자여도 깨르깨르 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공원이 소중한 휴식 공간이었는데 역시 둘이 오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간만에 여유를 즐기고 하이드파크를 수직으로 뚫고 내려가면 전날에 간 로얄 알버트 홀도 있고 오늘의 목적지인 V&A 뮤지엄도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는데 이거 영국 박물관보다 큰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거대했어요. 5층에 전 세계의 도자기가 쫙 전시되어 있는데 문 하나 열고 나가면 막 가구가 쫙 있고 막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7에서 19세기에 영국의 젊은 귀족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랜드 투어라는 게 있어요. 그 시대의 유럽 배낭여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고대 건축을 직접 보면서 견문을 넓히는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해도 형편이 여유롭지 않으면 하기 힘들 코스죠. 그래서 V&A 뮤지엄에서는 캐스트 코트라는 걸 만들어서 유럽 전역의 중요한 조각품과 건축물의 복제품을 수집해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게 돼요. 외국을 나가지 않고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서 예술 교육과 대중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가장 당당한 모조품 전시관이 한켠에 꾸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물관 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가 있는데 세계 최초의 박물관 내 카페라고 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요. 박물관에 가자마자 줄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식사부터 하라고 하더라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런던 박물관 중에 기념품 샵이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무게가 좀 나가긴 하지만 V&A 비누가 모든 라인업 향이 심각하게 좋아서 전 선물로 강추드립니다. 다음으로 하트를 눌러놨던 문구점을 하나 들렀습니다. 페이퍼 스미스라는 곳인데요. 슬로원 스트리트 완전 대로에서 한 칸 들어간 골목에 있어요. 이 대로는 완전 명품 샵이 즐비하고 이 뒤 골목에 개성 있는 샵이 빼곡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슈징키핑은 감성이 가득한 문구점이라면 여기는 조금 더 트렌디하고 아이덴티티가 있는 문구점이라고 평을 해보고 싶어요. 연말이라 다이어리가 많이 보였는데 영국에 왜 이렇게 인스파이링한 다이어리가 많은 건가요? 저는 내년 다이어리를 다
다 정하고 출국했잖아요. 조금만 더 있다 결정할 걸 후회할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건 페이퍼 스미스 자체 종이를 사용한 노트가 있어요. 색상도 다양하고 심지어 만년필 완전 사용 가능. 이렇게 잘 버티는 줄 알았으면 좀 더 사올 걸 그랬네요. 하지만 역시 만년필은 카웨코 위주로. 제 생각에 블랙윙 연필, 코인으로 지우개, 카웨코 만년필 이런 거는 좀 감각적인 필기구를 상징하는 그런 역할로 놓여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작지만 내실이 꽉 찬 문구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의 가게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들락날락했어요. 화이트 컴퍼니, 콘란샵 같은 구경하기 좋은 샵도 있고요. 우연히 존 루이스라는 몰에도 들어가게 됐는데 조그맣게 문구 코너가 있고 심지어 여기서도 자체 노트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타깝게도 수성잉크는 아예 튕겨내는 종이네요. 만년필은 나오시고 여행 초반에 갔던 리버티 백화점에서도 노트를 만드나 봐요. 여러 문구점에 비치되어 있었어요. 버전이 몇 가지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엣지 금박이 되어 있는 노트는 만년필 사용 가능했어요. 되게 좋던데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사치 갤러리가 나와서 아 여기 핫한 동네 맞구나 싶었어요.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닌데 재밌는 게 가득할 때 또 엄청 신나기 마련이잖아요. 다음날이 출국이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사전 기획 없이도 꽉 찬 시간을 보낸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 바로 옆에 팔트리지스라는 마트도 구경하고 이것저것 또 보다가 또 하나의 목표 중 하나였던 워터스톤즈 서점에 왔어요. 사실 남편의 목적지라 저는 거의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도 나름 문구 섹션이 소소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티피컬 서점 문구점도 여기서 자랑할 게 하나 생겼어요. 예전에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도 제가 재밌게 읽고서 채널에서 소개도 했었죠. 근데 이번에 나온 최신작 화이트홀스 작가 친필 사인본을 팔고 있더라고요. 과연 영어로 화이트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할 뻔했지만 문체 많은 친절한 분이 일단 샀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그날 기준으로 4일 전에 출간된 책이었어요. 완전 운 좋은. 그래서 이날이 더 특별하게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먹고 싶었는데 제가 런던 시내를 지나다니면서 이쑤가 정말 많이 보였어요. 발음이 뭘까요? 이쑤? 이츠? 간만에 아시아 음식 뭘까 했는데 아직 런던에서 코리안 썸띵을 시키면 안 되나 봅니다. 메뉴 이름도 코리안 미소였나? 그래서 했다가 맛있어 보자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맛이 나더라고요. 분명한 건 한국 맛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루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헤르츠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그 호텔 오는 길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인쿠님 한 분이 제가 런던에 간다니까 헤르츠의 고급 만년필 콜렉션을 꼭 봐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같이 보여드릴게요. 더 펜 콜렉터라는 존에 듀퐁, 그라폰 파버카스텔, 까른다시, 몬테그라파까지 좀처럼 보기 힘든 한정판이 가득해요. 시간이 좀 늦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옆에 지키고 서 있는 사람이 없어서 좀 더 맘 편하게 구경했습니다. 구매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바로 앞에 몬블랑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 진열대에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도 있었습니다. 좀 신기했던 건 영국 만년필 브랜드는 단연 파카가 있고 오노토, 버밍엄 펜 컴퍼니도 있고 그런데 런던 시내에서 거의 구경할 수 없었어요. 파카 뮤지엄 이런 거 있을 법한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생각보다 스마이스는 다시 구경할 기회가 없던 차에 헤르츠 안에 있는 스마이스 매장에 들리게 됩니다. 크기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명품 가죽 제품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방도 많이 있고 펜 파우치나 노트 커버 같은 문구 소품도 많아요. 가격이 아주 세다는 것만 유념하면 됩니다. 제가 거기서 좀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어요. 판매자분이랑 스몰톡을 하다가 그냥 노트인 줄 알고 적당한 노트를 하나 샀거든요. 가격도 안 물어보고요. 근데 숙소에 돌아와서 보니까 일단 가격이 185파운드였고 이거 한화로 3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노트가 아니고 뭔가 식사 예절 같은 게 적혀있는 실제로 노트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반의 반도 안 되는 뭔가 좀 테마 공책 같은 거였어요. 저는 정말 웬만하면 반품을 안 하는데 너무 제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고 비싸서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마음에 마지막 날 다시 백화점을 들러서 환불을 해왔습니다. 사실 공책 비싼 거 많이 사봤으니까 가격 듣고 크게 놀라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의 잘못이었어요. 노트 커버가 양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더 비쌌을 거예요. 품질은 정말 좋았고 특히 스마이슨 종이는 페일 블루 컬러의 네지가 시그니처입니다. 빛에 비춰보면 워터마크가 보이고 당연히 만년필 사용 가능한 기본 115g 고퀄리티 종이에요. 이틀에 걸쳐서 2번 갔어도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한 곳이 헤로츠 백화점이라서 다음에 또 런던에 방문하면 정말 제대로 구경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지만 제일 가고 싶던 가게를 아직 못 갔어요. 한국에서도 은근 유명한 Present and Correct입니다. 사장님 감각이 남다른 것 같아서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아침만 후딱 먹고 부지런히 길을 나섰습니다. 영국박물관 근처에 있어서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이 많은 걸 보니 본격적으로 아쉬워지고 있었나 봅니다. 프리젠트 앤 코렉트는 완전 시크하고 모던한 샵이에요. 여기도 역시나 규모는 작습니다. 매장이 한눈에 다 들어오지만 안에 아이템들이 하나하나 눈길을 잡아 끌어서 저는 둘러보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아이템 셀렉이 미쳤습니다. 이것저것 찍긴 했지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흥미있는 분들은 꼭 홈페이지 한번 구경해보세요. 여기의 특징은 구색을 맞추기 위한 아이템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런 것들은 진열돼 있어도 사실 굳이 구경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진열을 위한 진열을 싹 빼니까 제품들의 밀도가 확 올라가서 모든 아이템들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일반 문방구가 아닌 문구 편집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 보는 일본 브랜드나 제품도 많았고요. 그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는 거여도 리스펙의 느낌으로 여기서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속 사용 중인 맵페이퍼도 일본 제품이고 여기서 구매했어요. 여기 사장님이 예전에 한국 여행을 다녀오신 걸 봤는데 한국 제품들도 꽤 있었어요. 역시나 다이어리도 많았고 소품도 정말 가득했답니다. 여기는 정말 집 근처에 있었다면 방앗간처럼 자주 갔을 보석 같은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스마이슨 환불도 받고 마지막 코스로 메릴본을 들렀어요. 개인적으로 명성에 비해서는 약간 실수가 없다고 느껴진 던트북스랑 모노클 샵도 재밌게 구경하고 저 요즘 모노클 읽고 있거든요. 비워둔 마지막 이틀이 오히려 더 빽빽하게 찬 상태로 역시나 계속 아쉬워하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떤가요? 여행 가서 뭐 많이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되짚어보니까 되게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갔던 곳과 새로운 곳 중에 골라서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전 언제나 새로운 곳을 원했었는데요. 다녀온 곳을 또 가도 그만큼 좋더라는 교훈을 새삼스레 얻기도 했습니다. 서울도 일주일 있는다고 절대 다 못 보는 것처럼요. 오늘도 제 여정을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새로운 여행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